나이가 들면요, 가끔 이런 말부터 듣게 됩니다. 어머니, 그건 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그냥 쉬세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누가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뭘 하고 싶은지보다 해도 되는지부터 묻게 되더군요. 약도, 매출도, 통장도 하나씩 제 손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다들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보호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보살핌이 아니라 정리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는 아들 내외에게서 도망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난 선택.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찾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곳은 사연끌림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아들 내외가 엄마,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혼자 남겨질까봐 겁이 났거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제가 싱크대 앞에 서면 제가 할게요. 라며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받아갔습니다. 아들도 저녁마다 제 방에 와서 엄마, 불편한 거 없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땐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먼저 약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며느리는 꼬박꼬박 약을 챙겨줬어요. 처음엔 제 손에 약을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엔 물컵까지 같이 들고 왔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제 입 앞까지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약 드시는 거 잊으실까 봐요. 저는 약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 다음 날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땐 그냥 고마운 줄 알았어요. 그 다음은 식단이었어요. 제가 냉장고 문을 열려고 하면 어느새 며느리가 옆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혈압 있으시잖아요. 짠 건 안 좋아요. 저는 평생 밥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이 집 주방에서만 수십 년을 보냈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는 제 일정을 묻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어디 나가세요? 답답해서 동네 한 바퀴 돌다 올게. 그러면 꼭 이런 말이 따라왔어요. 요즘 날씨 쌀쌀한데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현관 앞에 걸어두었던 집 열쇠가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라, 내 열쇠 못 봤니?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 어머님, 요즘 물건 자주 잃어버리시잖아요.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저는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열쇠는 그날부터 며느리 가방 안에 있었어요. 며칠 뒤 오래된 친구가 집에 놀러 오기로 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문을 열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앞을 가로막고 먼저 나갔어요. 어머님,
누가 오세요? 친구야. 친구가 왔어.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제 친구는 현관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며느리 말 좀 들어. 다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보살핌일까? 며느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쉬세요. 설거지도 빨래도 리모컨 하나도 제 손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 집이니까,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이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어요. 그러던 며칠 전 밤이었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그냥 요즘 좀 그래. 많이 흐려지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흐려졌다니요? 저는 아직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마치 제가 이미 아무 판단도 못하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살핌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이라는 걸요. 며칠 뒤였어요. 집안이 조용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통화 내용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언니, 그게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재산 정리라는 말에 저는 그대로 멈춰 섰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판단력이 요즘 좀 지금 안 해두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판단력이라니요? 저는 아직 뉴스도 보고 통장도 관리하고 약도 혼자 챙겨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말투는 마치 제가 이미 아무것도 판단 못하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응, 알아봤어.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대. 후견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절대 좋은 말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어머니한테는 말 안 했어. 괜히 기분 나빠하실까봐.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저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저 몰래 진행되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었고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들아, 오늘 힘들었니? 아니야, 엄마.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 말투가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그거 어떻게 됐어? 아들이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줬어. 변호사? 그 단어가 제 귀를 세게 때렸습니다. 무슨 일로 변호사를 만났니? 아들은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아, 그게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며느리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어머님 위한 거예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왜 어머니를 위한 일인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화장실에 나갔다가 거실 테이블 위를 보게 됐습니다. 서류 한 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성년 후견제도 안내.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니
그 제도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의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갖는 제도였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며칠 뒤 통장을 확인하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통장이 없었습니다. 며느라, 내 통장 못 봤니?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거 제가 정리해뒀어요. 요즘 자꾸 어디 두셨는지 못 찾으시잖아요. 나 그런 적 없어.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도 한참 찾으셨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말투는 마치 이미 사실처럼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요즘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혹시 이상한 데서 결제되면 안 되니까요. 이상한 데라니요? 저는 평생 허투루 돈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감시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 잡혔어요. 무슨 병원? 신경과요. 요즘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난 안 가도 돼.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다 어머님 위한 거예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걱정돼서 그래. 검사 한 번 받는 게 뭐가 문제야. 그때였어요. 그동안 하나하나였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약, 식단, 외출, 열쇠, 통장, 병원. 그땐 몰랐습니다. 이게 걱정이 아니라 준비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쫓겨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살아있으면서도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날 저는 알았어요. 아들 며느리는 저를 돌보려는 게 아니라 정리하려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부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박도 설득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저는 말없이 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요즘 약 잘 드셔서 다행이에요. 며느리는 안심한 얼굴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쉬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잠은 자지 않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주소록이 나왔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랜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은숙이니? 나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혹시 아는 변호사 있니? 제가 목소리를 낮추자 상대도 조용해졌습니다. 있어요. 왜요? 나중에 설명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을 다시 살폈습니다. 옷장 안쪽 서랍 맨 아래 며느리가 모르는 예비 통장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 제가 따로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인감도 그대로 있었어요. 등본도 꺼내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아직은 제 이름이었어요. 아직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의 말은 더 잦아졌어요. 어머님,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계단 위험해요. 이건 드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며느리는 점점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순해졌다고 믿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부러 안경을 찾는 척 했습니다.
내 안경 어디 있지? 며느리가 바로 달려왔어요. 어머님, 침대 옆에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깜빡했네.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일부러 더 느리게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듯 말했어요. 여보 봤지? 요즘 더 그러신 것 같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연기했어야 했어요. 그날 낮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외투를 걸쳤어요. 집을 나서면서 현관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실거주 하시는 주소인가요? 곧 이사할 거예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서류가 처리되고 전입신고가 완료됐어요. 그제야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을 나눠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은 또 하나, 며느리가 집에 있는 날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에 걸쳐 중요한 것들만 은숙이네 집으로 옮겼어요. 언니, 괜찮아요? 들킬까봐 걱정돼.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제 방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이불 한 채, 옷 몇 벌, 마치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방처럼.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다시 가셔야 해요. 정밀검사 예약했어요. 그래?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쫓겨나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갈 차례라는 걸요. 그날은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이상한 공기가 확 들어왔어요. 방이 너무 정돈돼 있었습니다. 이불은 각이 잡혀 있었고 바닥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여기엔 원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며느리는 처음엔 화장실에 가신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거실도 둘러봤습니다. 부엌도 베란다도 어디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제야 며느리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아들이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왜 그래? 며느리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안 계셔. 아들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나가셨겠지. 그런데 며느리가 방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아니야, 방이 이상해. 짐이 하나도 없어. 아들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싹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 서류 봉투, 작은 가방, 딱 챙길 것만 챙긴 흔적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목이 말라 침을 삼켰습니다. 엄마? 아들이 집안을 뒤졌어요. 침실, 베란다, 창고,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전화 좀 받으세요. 신호만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제야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상황이 자기 손에서 벗어났다는 걸요.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해봐. 며느리는 어머니 주소록을 뒤적였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님 보셨어요? 아니요. 연락 온 거 없었어요? 없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전부 같은 대답이었어요. 며느리는 더 급해졌습니다. 이번엔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신경과 예약된 분 있나요? 성함이 김말순이신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분 예약은 취소돼 있습니다. 취소요? 언제요? 일주일 전에요.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일주일 전, 그때 어머니는 알았어 라고 순순히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주일 전에 취소가 돼 있었다니요. 며느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순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부동산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이 집 매물로 나온 거 있나요? 전세나 매매요. 없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그때 며느리가 문득 떠올렸습니다. 통장. 며느리는 서랍을 열었어요. 어머니 통장을 보관해 두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여보, 통장이 없어. 아들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뭐? 내가 여기 뒀는데 없어. 아들은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계좌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 아들입니다. 법적 권한 있으신가요? 위임장이나 후견인 서류 같은 거요. 후견인. 그 단어가 나오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후견인을 하려고 했지 아직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아무 권한이 없었어요. 그제야 아들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실종 신고해야지. 며느리가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들 핸드폰이 진동이 울렸어요. 문자 한 통.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문자는 짧았어요. 나 찾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답장해! 어디 계시냐고! 아들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어디야? 걱정돼. 잠시 후 화면에 읽음이 떴어요. 읽음. 그 표시가 떴는데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들도 그대로 앉았어요. 그제야 아들은 자기 속마음을 꺼냈어요. 엄마를 쫓아내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머님한테 매달려야 하는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며느리 가방에서 열쇠 하나가 딸랑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집 열쇠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열쇠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날 아침 사라진 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주도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에서는 전화가 수십 통이 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다시 그 집의 공기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숨이 길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제발 말 좀 해줘.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나 괜찮아, 잘 있어. 괜찮아? 엄마, 우리가 얼마나...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걱정인지 초조한 건지 구분하지 않았어요. 엄마, 집으로 돌아와. 우리 다시 얘기하자. 무슨 얘기? 아들은 잠깐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좀 과했던 것 같아. 엄마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이상하게도 늦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도 못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미안해라니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문자는 더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방 그대로 두고 있어요. 언제든 돌아오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방을 그대로 둔다고요? 원래부터 제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엔 마치 허락해주는 사람의 말투가 묻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 보고 싶어.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건 제가 아니라는 걸요. 며칠 뒤 아들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엄마, 그 집 말이야. 관리 어떻게 할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이 딱 정리됐습니다. 역시 그거였어요. 집이 엄마 명이잖아. 비워두면 손해잖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할게.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그런 중요한 일을 나중에 생각한다는 게 말이 돼? 중요한 일?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한 달 내내 안 중요했으면서 집 명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날부터 문자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엄마, 우리도 준비해야 돼. 엄마, 서류 정리해야 해. 그리고 며느리는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통장이랑 인감 같이 정리해요. 같이요? 예전엔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같이라뇨. 그날 밤 은숙이가 제게 물었어요. 언니, 그냥 한번 만나서 끝내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돼. 그리고 며칠 뒤 진짜 산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김말수님 맞으시죠?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변호사를 쓴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확실해졌어요. 그들은 저를 엄마로 찾는 게 아니라 권한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저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은숙이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뭔가요?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그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직접 창구 앞에 서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새로 만들고 자동이체도 제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주소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며느리 둘 다에게요. 나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날 위한다면 내 선택을 존중해라. 그리고 집과 통장,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건 내가 결정한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저는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연락은 뜸해졌어요. 아마 포기했겠죠? 아마 화났겠죠? 하지만 그건 이제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 살고 있어요. 아침이면 햇살이 들어옵니다. 저는 제가 원할 때 일어나 제가 마실 커피를 끓여요. 누구도 제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약도 제가 챙기고 통장도 제가 관리합니다. 친구가 보고 싶으면 만나고 공원에 가고 싶으면 나가요. 어제 은숙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외롭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외롭지 않아. 통제받을 때가 더 외로웠어. 70년을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가 선택하며 살 겁니다.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으로요. 그게 제가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끌림이었습니다.